네, 어서 오세요. 해적 스토리 이어집니다. 2000년 초부터 말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식민지가 끝난 다음에 제국주의가 어떻게 다시 반복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학자들이 주로 서양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과거에 식민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식민지를 벗어났다면 식민지에서 배웠던 그 교육 내용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오히려 자기를 식민지 했던 국가한테 쫄쫄 따라가서 그 제국주의의 온갖 논리를 수입해서는 자기들 나라에 다시 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예? 창피하죠. 예? 우리 스스로 우리가 식민당했던 문제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체크를 못하고 우리를 식민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체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쪽팔림이냐고요. 예? 이게 우리 자주인 라디오의 아주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더 이상 쪽팔리지 말자고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를 식민했던 나라들한테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하물며 정서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를 말아야 되겠다는 게 우리 영상의 기본 철학이죠. 자, 해적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해적 이야기가.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앵글로색슨의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해적들이 만든 거거든요. 본질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14세기요. 1300년대 영국 동남부에 그 칼레로 가는 그 배 타는 곳, 에섹스하고 켄트 영주를 했던 존 카벤디쉬라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 사람 머리한테 세금을 먹이겠다는 그 인두세를 철폐해 달라고 농민 지도자 와트 테일러가 저항하다가 결국은 죽는데요. 이게 왕 앞에서 죽었어요. 이 농민 지도자 와트 테일러가 리차드 2세 왕이 보는 눈앞에서 칼에 찔려 죽는다고요. 먼저 칼에 찔렸던 사람은 런던 시티의 시장이었던 이름이 뭐더라? 있어요. 시장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켄트의 영주였던 카벤디쉬가 또 목을 잘랐죠. 그죠? 참으로 무지막지한 영국 귀족들이에요. 예. 이 카벤디쉬도 말이에요. 같은 해에 농민 지도자 제크 스트로우라고 하는 사람한테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무지막지한 영국 귀족 사회예요. 영국이란 나라가 좀 그래요. 하기야 한국에서도 수양대군이 김종서 때려 죽였지만 임금 앞에서는 그런 짓 안 하잖아. 근데 영국은 왕 앞에서 그냥 때려 죽입니다. 이 카벤디쉬 집안, 이 무지막지한 집안이 말이에요. 농민 세력과 갈등을 일으키다가 하여간 어떤 이유로 영국 그 동부에서 중부 쪽, 맨체스터 쪽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더비셔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가 또 동남부 쪽에 해안 지방의 더번셔라고 하는 곳에 두 군데 영지를 관리를 하게 돼요. 이 카벤디쉬의 영지였던 더비셔 이게 맨체스터 바로 밑에 있는 동네인데요. 이게 사슴 같은 산짐승이 사는 마을이라 그래갖고 디어 빌리지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말하다가 더비가 돼버렸어. 그래서 더비셔. 나중에 이제 조나단 스위프트가 이 더비셔를 보고 들짐승이 울부짖는 광야라고 불렀어요. 그랬습니다. 사슴 마을이라고 하니까 이뻐 보여요. 예? 사슴 보셨어요? 무서워요. 사슴 엄청나게 큽니다. 사슴은 현대까지도 야생동물이에요. 무서워요. 사슴 옆에 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 웃기게 이 들짐승이 울부짖는 이 광야, 이 영국 작가 대다수가 좋아했던 곳이 바로 더비셔예요. 희한하죠. 들짐승이 울부짖는 광야를 영국의 그 작가들이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디포우. 제가 학부 때 영문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훑을 수는 있어요. 그 세익스피어의 그 배경을 보면 굉장히 어둡고 광야스럽고 짐승 같은 배경들이야. 죄다.
자연 배경이든 인간적 배경이든 그 후대의 다니엘 디포라든가 사무엘 존슨, 뭐 제인 오스틴, 뭐 샤로트, 뭐 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어쩌고 저쩌고 조지 엘리어트, 뭐 윌리엄 워즈워드,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뭐 신, 또 D.H. 로렌스, 존 러스킨, 뭐 대다수의 유명한 영국 작가들은 말이에요. 자기네가 낭만주의적인 걸 좀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더비셔 지방에 살았거나 방문해서 좋아했거나 이러한 지방의 황량함하고 거침을 굉장히 그 친화적으로 느끼면서 자기 소설에다가 배경으로 깔고 있다고요. 에? 왜 이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작가가 그랜드 캐년을 배경으로 자꾸 그 소설을 쓴다고 쳐.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 한국의 산악지방이 어디야? 아주 광야하고 아주 냉랭한 곳. 한국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무튼 간에 이제 그랬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무슨 정신 상태냐고, 이게. 이 영문학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에? 자기들이 직접 살아가면서도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치 이 사람도 없고 짐승만 가득한 광야인 듯이 인간적인 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된 이 니힐리즘의 소설들을 쓰고 있다고. 로빈슨 크루소처럼 세상이 무인도인 듯이 표현하고 있다고. 이 영국 소설이 그래요, 원래가. 그래서 디킨스, 찰스 디킨스 같은 그 사회 비판 소설이 아니라면 이 영국 소설들은 읽지 않는 게 좋아요. 에? 그 폭풍의 언덕 읽어보세요. 그게 소설이야? 난 그렇게 깜깜하고 어둡고 아주 은큼하고 더러운 소설은 처음 봤어, 솔직히 얘기해서. 월즈워드의 그 시도 봐요. 그 뭐 별것도 아닌가 이거. 또 더비셔 쪽에 살지도 않았던 그 셰익스피어의 소설들, 희극들도 말이야. 이게 뭐가 인간들 사이에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말이야. 지옥스럽고 사탄스러운 거냐면 말이야. 이게 무슨 내용이 죄다 그렇단 말이야. 참. 읽히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저는 그 권유 드립니다.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아이들이 잘 이해도 못해요. 영국 소설들 보면 뭐 지들도 잘 이해 못하는데 뭐 하여간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좀 사악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셰익스피어가 그랬잖아요. 베니스 상인에서 베니스 상인에서 악한 것들이 꼭 성경을 인용하더라. 그 셰익스피어나 영국인들이 그런 인간들이에요. 눈앞에서는 성경을 외우고 뒤에서는 악한 짓 죄다 한다고.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목사처럼 그런 짓을 한다고. 아무튼 들증심이 그 울부짖는 광야, 이게 영국인들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만인과 만인이 투쟁하는 곳이 바로 보통 인간들의 자연 상태다 그 말이에요. 참 이상한 정신 상태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곳이 만인과 만인이 투쟁하고 짐승들이 울부짖는 곳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근데 영국인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카벤디시 가문이 말이에요. 영국 중부의 더비셔, 저 광야 들짐승의 지방 더비셔뿐만 아니라 이게 1500년대가 되면 동남부 벤놈들의 지방 더번셔 쪽으로 또 영주가 되었고 내려와요. 이 더번셔의 영주 타이틀이 이게 1618년에 받았지만 통치권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더번셔는 더비셔보다 더 골 때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게 1300년대부터 그 종교인하고 평신도 같은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몸값 뜯어내던 그 인질범들이 판을 치던 곳이었고요. 그 반교권 지역이라고 뭐 역사책에서는 재밌게 부드럽게 써놨지만 실은 그 교인들 납치해서 몸값 받았던 곳이야. 거기가 장미 전쟁, 각종 뭐 봉기, 크로멜, 내란, 뭐 노르만 정복 이후부터 영국의 대부분 내전이 다 저쪽에서 벌어진다고. 이게 반란의 지방이라고. 이게 각 나라마다 반란의 지역이 조금 있어요. 어떤 뭐 특정하게 그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또 사람들이 좀 괄괄하다든가 뭐 그런 게 있다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하고 노르망디가 좀 그런 편이고, 독일에서 데모가 벌어지면 웬만한 게 이제 뮌헨이라든가 바이에른 쪽에서 벌어지잖아. 스위스는 제네바에서 봉기가 많았고, 이탈리아는 나폴리에서 많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스페인은 뭐 발렌시아 서부 쪽에서 주로 많았고.
근데 영국에서는 남서부 더번셔에서 그 봉기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유럽 다른 지역처럼 뭐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뭐 저항하는 건 뭐 좋게 볼 수 있어. 근데 영국의 더번셔에서 벌어진 봉기들은 말이야 좋게 보고 싶어도 못 보겠어 이거. 다들 지들 욕심에 따라서 봉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 어? 유럽의 다른 나라 이 반란 지역들처럼 정의를 외치지도 않았고요. 어떤 자치주의라든가 민족주의 이런 것도 안 외쳤어. 그냥 개차반으로 그냥 막 여기 때려 부시고 저기 때려 부셨던 거예요 이게. 이 더번셔 지역이 이게 이런 지역이라고요. 예? 무법 천지고 강도의 전통을 갖고 있었고 유대 금융가들이 최초로 대거 상륙했던 곳이 더번셔였고요. 예. 이게 아가사 크리스트의 고향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가사 크리스트는 뭐 매일 탐정 소설이나 쓰고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응? 지금이야 좀 덜하겠지만 그 역사가 있다고요 그렇게. 카벤디쉬 집안의 그 토마스 카벤디쉬가 이 가문의 해적이었죠. 예. 귀족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가문의 해적이었다고. 낭비벽이 너무 심하고 가산을 탕진하니까 해적으로 나갔다가 바다에서 빠져 죽어버렸다고. 유명한 토마스 카벤디쉬. 해적 집안의 해적, 아주 유명한 해적이. 이게 폭력과 밀수가 일상이던 더번셔였고요. 이 바람둥이 장자크로서마저도 더번셔에서 약간 피신해 왔다가 이 카벤디쉬 가문에 딸하고 사귀다가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다는 어떤 병에 걸려갖고 무서워서 도망을 쳤을 정도였다는. 응? 프랑스에서 저 장자크로스라는 새끼 누구야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쳐버렸다. 그렇게 하니까 좀 막무가내 지역이었다 이 말이야. 아가사 크리스티도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더번시에서 태어났거든요. 아기 때부터 보고 자란 게 범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탐정 소설 같은 거 쓸 수밖에 없지. 아무튼 이 더번셔 지방의 그 브랜드가 해적이에요. 프란스 드레이크, 월터 렐리, 토마스 카벤디쉬, 또 헨리 에브리, 존 호킨스, 사무엘 벨라미, 존 너트, 존 필립스. 영국을 대표하는 해적은 모두 여기서 태어났던가 아니면 여기서 어린 시절부터 지냈어. 그래갖고 여기서 해적선을 탔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네, 간단한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무엘 벨라미가 아마 바르톨메오 로버츠든가 같은 사람인가 그럴 텐데. 하여간 이 사람의 선원이 해적 선원이 27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42%가 더번셔 출신이라고요. 그 더번셔가 그렇게 유명한 곳이야. 이 더비셔라고 하는 곳이 자연환경 때문에 황량하고 거친 곳이라면 더번셔라고 하는 곳은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불릴만하다 이 말이에요. 네. 아무튼 이 실상 그 세익스피어가 보여주듯이 그 자연 배경이든 사회 배경이든 하여간 이렇게 황량하고 무법적인 곳이 영국적 지리 환경이고 사회적 어떤 배경이 된다고. 에? 뭐 누가 뭐라 그래? 뭐 해적 속에서 두들겨 팬다고. 어? 아주 옛날에 원양어업 나가면 선장이 선원들 갈치 생갈치로 선원들 두들겨 패잖아요. 그럼 등짝이 짝짝 날아가잖아. 그런 문화였다 이 말이에요. 예? 원양어 선원들이야 뭐 지금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아무튼 옛날엔 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영국은 아예 죽이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막 그런 게 이 해적 문화였다고요. 그게 또 영국의 해상 문화이기도 합니다. 예, 영국의 해군법 보면은 웃기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카벤디쉬 가문이 말이야 더비셔의 그 황량한 광야, 약육강식 문화하고 밀수하고 폭력이 들끓던 더번셔의 해적 문화를 가진 두 지방의 영주였다고요. 응? 팔자 더럽죠. 이 카벤디쉬 가면 어떻게 온 것도 그거야. 제1대 조상이 이제 와트 테일러 농민 지도자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도 죽었단 말이야. 하여간 아주 팔자 더러운 집안이라고. 여기서 이 더비셔하고 더번셔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았어요. 네? 해적질도 받아들이고 광야의 짐승 같은 지방의 그 문화도 받아들였죠. 뭐 돈이 생기니까 그렇게 했겠지 뭐. 이런 카벤디쉬 가문에서 30년 동안, 뭐 길게 보면 40년이야. 최소 30년 동안 가정교사하고 집안의 튜터가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홉스였습니다. 예?
앵글로색슨 민주주의 사상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깔고 있는 그 철학이 만인과 만인의 투쟁이잖아요. 이게 바로 더비셔하고 더번셔, 이 정글 해적 문화로부터 상호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당연히 주고받았죠. 예? 이 가문에서 30년을 같이 살았고요. 토마스 홉스는 죽을 때까지 이 카벤디시 가문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비셔하고 더번셔, 이 두 지방을 매우 좋아했어. 예? 홉스는 말이에요.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럽을 조금 댕겨보긴 댕겨봤지만은 데카르트도 만나보고 갈릴레이도 만나봤잖아. 하지만은 영국을 벗어날 수가 없어갖고, 물론 뉴턴만큼은 아니지만 뉴턴은 아예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 토마스 홉스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 사회를 동물 사회랑 똑같이 보고 그걸 자연 상태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고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토마스 홉스만 그래? 영국 정치 사상가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 홉스가 가장 선배격 중에 하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그 이후로 자라난 그 사회계약 입에 달고 다니는 놈들 죄다 뒷배경이 이 정글론을 깔고 있다. 정글. 인간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이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한테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더비셔의 짐승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아니면 더번셔의 해적과 똑같다고. 따라서 서로 계약하지 않으면 서로 죽일 수 있다, 이러는 무슨 두려움에 떨어갖고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끌고 오게 된 거야. 이게 바로 현대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배경이다 이 말입니다. 예? 150년이 지나지 아담 스미스, 토마스 홉스랑 똑같은 정신 상태였어요. 응? 앵글로색슨 어디 안 가요. 아담 스미스 이렇게 말하죠. 항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다. 강도와 살인자 사이에 사회가 있다면 서로 강탈하고 살인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보다 사회 존재에 덜 중요하다. 사회는 가장 안락한 상태는 아니지만 자선 없이는 존속할 수 있다. 하지만 불의가 있다면 존속할 수 없다. 정의를 세우려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거지. 자, 이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보지 말고 그 이면을 읽어보라고요. 예? 이 사람들이 강도와 살인자들이 사는 거야. 이 사회가 지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강도이자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작 사람들은 사회계약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 뭔 계약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계약하에 정부를 세웠다 이거야. 국가를 세웠다 이거야. 그래서 국가 정부라는 조직이 국민들을 하나하나 강도나 살인자로 보고 있다는 것밖에 더 돼?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담 스미스 말대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있는 곳이라 이 말이야 여기가. 그래서 정부가 필요하다야.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뭐야? 통제밖에 없잖아. 이런 앵글로색슨 문화에서 국민들이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사는 건 불가능한 거야. 단지 정부가 달려가서 저놈 손 좀 봐야 되겠다, 두들겨 패고 고소 고발하는 게 다예요. 이 민주사회라고 하는 게. 네?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비하고 배려가 많았던 이 구체제하고 완전히 다른 사회를 만들어놨다고. 이게 해적과 강도들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토마스 홉스의 민주주의다 이 말입니다. 예? 나중에 로크가 또 더욱더 무식하게 민중 중심으로 폭력을 행사해도 좋다 막 이따위 식으로, 이 민주주의가 이게 다 거기다 폭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 깡패들의 모임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사회를. 그래 정부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국민 전체가 다 범죄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 민주사회에서는.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벌 주는 거. 재산을 보호해? 존 로크가 그랬지.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해하고 형벌. 이 세 가지라 그랬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완전히 사라졌지. 세 번째밖에 안 남았잖아. 국민들 두들겨 패는 것밖에는 정부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통제하고.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정부란 게 말이에요. 이 국방하거나 국민 재산 지켜주는 조직이 아니에요. 누가 지켜줘? 홉스,
존 로크, 장 작가 루소 모두 말했듯이 이 국가라고 하는 거는 계약을 어긴 자들을 어떻게 벌 줄까 고민하는 이 조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계약사항을 전혀 모르거든. 단지 국회에서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강제한 거예요. 그게 무슨 계약이야? 에? 그게 무슨 계약이냐고. 우측 보행해라, 마스크 써라, 백신 맞아라. 이게 계약이에요? 강제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앉아있어. 민주사회 국가라고 하는 건 폭력 조직이에요. 정치학자들 아유 그래도 불가피한 폭력 아니냐 이런 개소리를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보세요. 국가가 민중한테 폭력을 행사한 적 있어요? 세도 부리는 귀족들이든가 그런 것들이 폭력을 행사했지. 세금을 뜯어도 이 징세가들이 백성을 못 살게 굴고 그랬지. 국가가 왕실이 국민들한테 못되게 군 적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 민주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계층을 해체해버렸잖아. 혁명을 통해서. 계층을 해체하고 그 이전에 귀족이라든가 세도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폭력의 권리를 국가가 독점한 것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토마스 홉스하고 존 로크가 살아가면서 정치 사상을 만들던 시절, 이때는 바로 해적의 황금시대라 불리던 때였습니다. 네. 이 시대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근대 민주 정치 사상이 바로 요 시기에 다 만들어져요. 해적 시대예요. 해적의 황금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데이비드 휴미라든가 아담 스미스라든가 존 스튜어트 밀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거는 해적 시대에 만들어진 민주 정치 사상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든 거예요. 해적 논리를. 예? 진짜라니까요. 우리 자주인 라디오가 뭐 역사적인 사실에 쓸데없는 감정을 집어넣는 거 봤어요? 해적의 황금 시대가 절정을 달하던 때가 엘리자베스 시절이란 말이야. 1600년대를 토탈로 해가지고 이 영국의 해군법이 있어요. 이 해군법이 얼마나 무식했냐면 말이에요. 선장한테 무한 권력을 줬습니다. 살인을 제외한 모든 폭행이 정당화됐습니다. 근데 살인이 아니라 바다에 쳐넣어버리면 그건 살인 아니에요. 쥐가 뛰어들어갔다 그러면 되거든요. 영국 해군법 35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22개 조항이 뭐뭐하면 사형시킨다 했다고. 이렇게 무식한 문화였다고. 영국의 해군법이란 게. 그게 해적법이랑 똑같았어요 옛날에. 우리가 흔히 뱃놈 문화라 그러잖아. 뱃놈 문화. 바다가 험한 게 아니라 뱃사람들이 원래 험해요 그렇게. 물론 옛날에 그랬다는 소리지. 그래서 1600년대하고 1800년대 이 선원들이 말이야 50%가 바다에서 죽었어요. 어찌 죽었는지 몰라요. 해적질하다가 죽고 서로 싸우다 죽고 선상 반란 일어나서 죽고 뭐 기분 나쁘게 하는 놈 선장이 집어 던져갖고 바다에 던져버려서 죽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배를 떠나갖고 들어오잖아. 그러면 200명이 떠났으면 딱 100명만 들어와요. 100명은 이건 무슨 이유로 다 죽어버렸어. 그렇게 험한 문화, 그 해적 문화를 근간으로 민주주의 사상이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바다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이었어요. 선원들은 그거 외에 뭐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 하층민 출신들이 선원으로 들어왔고 문명이었고 먹고 살겠다는 의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이들이 이른바 영국의 더비셔 문화의 폭력 문화에 젖어 있고 살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적의 선상 규칙이 일찍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아담 스미스가 말했잖아요. 예? 남을 해치는 강도와 살인자들이 서로를 해치고 강도하면 안 된다. 따라서 규칙을 만드는 게 민주주의다 이거 아니에요? 해적이 그래서 토마스 홉스 때보다 훨씬 더 일찍 민주주의법을 만들게 돼요. 이게. 법이 있었다고요. 1533년이 처음 만들어져요. 해적법이. 17세기 중반에 토마스 홉스가 그 리바이어던을 쓰면서 그 사회계약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잖아요. 해적들은 이미 사회계약 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사회계약이야.
선장하고 선원 사이에 진짜 계약을 맺었거든. 이게 뭐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지. 하여간 법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적법이 처음 나온 게 1533년이니까요. 홉스의 사회계약은 언제 나오냐면 1651년에 나와. 예? 그러니까 120년? 먼저 만들었어 해적들이 사회계약을. 해적들은 해적 규칙을 대충 정해서 근데 거의 지키지 않았지. 대신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해적법이 체화가 돼가지고 인간적으로 만사를 해결하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상선을 납포했는데 선원들한테 물어봐. 상선을 이렇게 탈취하잖아요. 그러면 선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선장이 너희들한테 잘해줬니? 그래서 이 선원들이 아니요, 저 선장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죽여버렸습니다. 네. 아니요, 친절해요. 그러면 석방 뭐 되거나 뭐 그랬어요. 필립 린이라고 하는 해적 선장은 자기가 해적질하는 도중에 탈취한 다른 상선이라든가 해적선 선장 37명을 죽였다고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악인을 뭐 응징하겠다 이런 거겠지. 그 정도는 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17세기 대다수 해적들이 만든 해적법은 말이에요. 과거의 그 정글 같은 정글 상태를 벗어나려는 시도였다 말이에요. 그래서 선장하고 선원들은 해적법에다가 서로 사인하면서 성경 혹은 도끼를 두고 상호 맹세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성경에 손 얹고 맹세하는 거나 옛날에 과거 기사들이 칼 두고 맹세하는 거나 뭐 똑같은 거지 뭐. 해적은 두 개 다 있어. 도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성경을 선택할 수도 있어. 선원 상당수가 개신교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은 해적을 거의 안 했어요. 그 당시 환경이 그랬어요. 뭐 가톨릭 해적도 있지 않았냐? 소설에 나오는 소리고 소설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 어떤 신부가 뭐 가톨릭 신부가 뭐 해적으로 변했다면 다 소설이고 실제로는 다 개신교도였어요. 자, 헨리 모건 유명한 해적이죠. 윌리엄 키드, 바르톨로메오 로버츠, 존 필립스 이 해적 선장들이 만든 법규를 보자고. 이게 선원들과 함께 만든 거예요. 이 전체를 다 토탈 정리해 보면 선장의 다수결 선고로 선장을 뽑는다 이 말이에요. 50%의 찬성으로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야, 이거 민주주의 원칙 아니야? 보통 선거와 다수결의 원칙. 이거 이미 해적들이 하고 있었다고. 전리품은 평등하게 나눈다. 이게 평등 사상이지. 예. 이 해적선의 사안을 투표로 정하고 사실을 공시한다. 정보를 공시하겠다. 이게 민주정부의 기본 원칙이죠. 돈놀이 하지 않는다. 돈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가미된 민주공화정의 도덕이었죠. 결투는 육지에서 한다. 이거는 인권하고 사회질서법. 이거 다 해적들이 했던 거예요. 선언은 항해시 역할 외에 모든 행동은 자유롭다. 이게 자유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부상선언 도와준다. 이게 복지사상이고 법을 통한 우애를 강조한다. 박애사상이고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예. 이 민주주의는 이미 해적선에서 모두 다 실행되고 있었어. 120년 동안 민주사상이 처음 꼬물꼬물 만들어지기 120년 전부터 이미 해적들은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민주주의란 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럼 해적들이 진짜 그랬어? 이건 또 다른 문제지. 예. 서로가 서로한테 강도이자 살인자인 놈들이 만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지네들 말 그대로 해적법이 시키는 대로 흘러갔냐고요. 아니올시다지. 현대 민주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민주주의지 절대 민주적으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아무튼 상당수의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이 해적사회는 계몽주의적이고 평등을 지향했으며 사회계약 조직이었다. 캐피튼 쿨 소셜 컨트랙 조직이었다 이 말이에요. 해적들이 그 영국이 꿈꾸었던 그 의회 이거를 해적선언에 만들어서 이른바 해적의회가 있었다고요. 선원들이 모여갖고 해적사안을 서로 결정한다고요. 선장은 발언권이 다른 선원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부여받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민주적입니까?
예, 이 의회가 선장의 권위를 제한했다고. 응? 그래서 선장이라고 해서 이 배에서 자구 먹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술 마시는 거하고. 여기에 대한 특권도 없애버렸어요. 이 의회, 이 해적 의회가. 이 삼권 분립은 아니지만은 선장과 선원 사이에 이권 분립이 존재했다고. 예? 원래 민주사상 초기에는 원래 이권 분립이었잖아요. 삼권 분립은 이제 몽테스키가 만든 거고, 그 이전에는 이권 분립이었다고. 따라서 이 비민주적인 시대에 민주적이었고, 위계 질서의 시대에 평등주의를 지향했던 게 바로 해적이었다 이거죠. 해적은 모두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예. 약탈한 곳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렸어요. 게다가 해적은 마젤란 시절부터 다인종 다국적이었지. 배에서 내릴 사람은 내려도 됩니다. 예. 비밀 유지 서약하고 또 이제 화약 한 병, 물 한 병, 뭐 총 한 개 이렇게 갖고 내리라 그래. 그러면 해적을 떠날 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국적이 자유로웠다는 거지. 지금 민주국가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죠? 국적을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거야. 자유로웠다고요. 민주사회는 국적 못 버리게 하잖아요. 강제하잖아. 이 다니엘 디포의 그 로빈슨 크루소가 바로 해적 생활을 접고 무인도에 정착한 사람이잖아요. 어? 이게 로빈슨 크루소가 그 이야기예요. 다니엘 디포는 해적 스토리를 자기 전 인생을 거쳐갖고 소설로 써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영국의 작가 사회, 영국의 문화하고 해적 문화가 한 몸이 되어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17세기에 18세기까지. 그래서 뭐 자유주의라든가 민주주의, 뭐 연방 개념, 평등, 뭐 형제, 공동 소유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여성 해적까지도 만들어줬다고요. 저 유명한 뭐 앤느 버니라든가 메리 리드 같은 이 선장이라고 하는데 선장은 아니고 하여간 여성 해적들이 꽤나 좀 있었던 거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삶의 자유를 누렸죠. 이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그 해적의 그 조직 범죄자들이 이처럼 내부로 민주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해적 서로 간에는 공격하지 않고 우애가 있었다고. 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적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고요.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 자유평등 박애, 이게 바로 해적의 슬로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박애 정신은 타 상선을 약탈할 때 가장 크게 발휘되었죠. 그리고 해적선 간에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국제법이거든. 이게 위고 그로티우스의 국제법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 근대 정치 외교 사상이 이게 해적이 없으면 불가능해. 네? 그런 거예요. 이 서양 사회가. 이 해적들의 이념은 그대로 미국과 프랑스의 근대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네. 해적들은 이 자유평등 박애 정신으로 무슨 짓을 했을까? 예? 그래, 겉으로 자유평등 박애를 부르짖었어 해적들이. 그 슬로건을 미국 독립운동가들하고 프랑스 혁명가들이 끌고 왔어 그렇게. 그럼 니네들은 어떻게 무슨 짓을 했을까? 해적이 자유평등 박애 정신으로 했던 행동과 이 민주공화주의자들이 초기에 했던 행동이 거의 비슷해요. 살육과 탈취, 약탈이었습니다. 해적들은 항상 보물선을 찾아다녔고요. 갖은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남의 신체를 훼손했어. 돈을 버는 즉시 육지에서 방탕하게 자유롭게 써버렸고, 그게 자유인 줄 알았어. 바다를 항해할 때 배 안에서 먹고 마실 것 외에는 저축한 보물이 없어. 저축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다시 약탈하면 되는데 저축을 왜 해? 네? 전리품은 뭐 선장은 조금 더 가졌지만 선원들한테 골고루 나눠 가졌고, 이게 평등 사회였다고. 또 박애 사회이기도 했어. 응? 유럽 각국으로부터 배척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피부색과 관계없이 형제를 나눴다, 박애를 나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로부터 버림받은 해적들 사이에 만들어진 게 바로 박애 정신이었다 이 뜻이지. 에?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국 사회가 민주 사상을 만들 때 해필 해적의 황금 시대였다고. 그래서 이게 근대 민주 정치가 처했던 환경과 해적의 환경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사람들을, 그리고 구상을 한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마지막 회가 이제 다음 회가 마지막 회예요. 오늘로 마지막 하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다음 회에서는 이 존 로크가 어떻게 해적법을 복사해서 현대 민주주의 사상을 만들었는지 실제 텍스트를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